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갈망이 실은 내면의 공허와 마주하기 싫어 둘러댄 핑계라면은요. 그리고 당신이 관계라고 믿는 그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진실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 자체일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을 상상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방 안은 적막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했을 뿐인가? 스토아 학파는 또한 내면의 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인 족쇄야말로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법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족쇄를 낭만, 동반자 혹은 반쪽을 찾았다는 환상으로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타오르고 무언가 당신을 핥히며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운명이었다고 말이죠. 만약 이 속삭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관계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감지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가면 없이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온전히 자신의 힘과 주체성에 뿌리내린 삶을 되찾고 싶다면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계속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침묵이 두려워 사랑에 빠집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생각을 똑똑히 듣게 하고 수년간 외면해온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니까요. 그들의 삶에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공허하게 울리고 날 것 그대로라 감당하기 힘든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 사람을 깊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아름답게 포장된 회피의 한 형태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감정, 욕구와 씨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에 빠져드는 편이 훨씬 수월하죠.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많은 이들에게 관계란 진정한 연결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며 스스로를 이해한 적도 없으면서 마치 이해받고 있는 척할 수 있게 해주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두려움에 뿌리를 내릴 때 너무나도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은 관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잠시 거리를 두는 순간은 유리에 금이 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다가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미해결된 과제들까지 떠안는 불가능한 임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상대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고 욕망을 억누르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모양으로 스스로를 구부립니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일 뿐이죠. 그토록 도망쳐왔던 침묵과 홀로 남겨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종종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인정받고 수용되고 허락받기를 갈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날것의 정직함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은 아주 미묘해서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해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타협의 범위는 점점 커집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자신의 일부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긴장을 유발할까봐 특정 꿈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관계를 위태롭게 할까 두려워 성격마저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당신은 스스로에게조차 낯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용한 비극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순간 진정으로 사는 것을 멈춥니다. 사랑의 기반이 두려움일 때 사랑이 가져다 주어야 할 바로 그것, 즉 자유를 앗아갑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개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할 때 사랑은 무언의 조건들로 가득 찬 계약이 됩니다. 너무 과하지 말 것, 너무 빨리 변하지 말 것. 그 균형이 조용히 당신의 숨을 조여오더라도 절대 균형을 깨뜨리지 말 것.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이며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성, 창의성,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지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함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도망치는 침묵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고독 속에서 소음이 잦아들면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의심, 두려움, 후회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하지만 그 시간과 충분히 함께 머무르면 당신의 가치관, 소명,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 또한 듣게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이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늘 다른 사람의 존재에 잠겨 있다면 당신의 모든 생각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율될 뿐 자신의 중심을 찾기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 뒤에 숨은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제공해주던 주의 분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방해물이 사라지면 당신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만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일단 당신이 그 침묵으로부터 도망칠 필요 없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소속감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멈춥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재나 거리감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손을 뻗는 것을 멈추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야말로 사랑이 목발이 아닌 선물이 되는 삶의 기초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도피가 아닌 신중한 결정이 되는 삶.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삶의 토대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 뒤에 숨은 두려움은
당신을 영원히 궤도 위를 맴돌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쳤듯 자유야말로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소유물입니다.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잠자리에서 듣는 동화, 영화, 어른들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속에 스며들어 있죠. 당신은 자라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정착한다. 이것은 마치 인생의 최종 목적지처럼 모든 미완의 이야기가 매듭지어지고 행복한 결말 위로 크레딧이 올라가는 마지막 장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검은 화면으로 사라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각본이 과연 모두에게 유익한지, 혹은 우리가 평생 만날 가장 중요한 사람, 즉 우리 자신을 만날 기회를 조용히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화는 명령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교묘하게 스며들죠. 친척들이 무심코 던지는 질문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언제 누구 좀 만날 거니? 마치 당신의 삶이 사랑을 기다리는 대기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연애 상태와 비교하는 칭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될 무렵이면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중력처럼 의심 없이 흡수됩니다. 이 조용한 프로그래밍의 효과는 지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트너 없는 삶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고 믿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여행을 하고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의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가 되었거나 진정한 자기인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야기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관계는 그 무서운 작업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거울처럼 비춰주면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정의하라고 요구하는 침묵과 마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조건화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뿐만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결정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파트너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배워왔다면 당신은 싱글이라는 끔찍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조차 견뎌낼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수치심을 겪느니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무례함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이상형에 맞춰 자신을 비틀어 버릴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여기서의 판단은 미묘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혼자는 실패를, 함께는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 바로 이 잘못된 등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동떨어진 삶에 가두어 둡니다. 이 각본이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프리사이즈이면서 보편적인 진리인 양 팔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깊고 헌신적인 파트너십 속에서 번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화는 두 번째 선택지를 위한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으로 둔갑하고 외로움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됩니다. 이 압박감은 타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당신은 혼자 있는 자신에게 안절부절 못하며
정해진 결말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불안감은 당신 삶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문화적 청사진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로 자신의 진척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청사진에 따라 사는 것의 위험은 그것이 깊은 자기 탐구를 가로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굳이 길을 벗어나 방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목적지가 지금의 당신에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조건화는 당신에게 자기 발견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것보다 부차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라는 서사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당신의 일부를 버리도록 은근히 유도합니다. 틀에 맞추기 어려워질까봐 야망, 관심사 혹은 독특한 생각들을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는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까지 빚어냅니다. 융은 종종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삶의 중심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정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군중과 떨어져 홀로 설 수 있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조건화는 당신에게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융합하고 짝을 이루고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에 묶어야 한다고 말이죠. 바로 여기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개성화는 당신에게 내면으로 향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회적 각본은 바깥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대라는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의무가 될 때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혹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당신이 연기하도록 배운 역할과 양립 가능한지 고려하지 않은 채 반사적으로 추구될 때 발생합니다. 조건화의 무게 아래 시작된 관계는 종종 그 조건화의 거울이 됩니다. 안전하고 익숙하지만 도전적이지는 않죠. 당신은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당신 자신의 온전한 진실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극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수년이 흘렀고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은 아득히 멀게 거의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절대적인 법칙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각본을 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싱글이라는 상태를 결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비좁은 땅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아이디어, 꿈, 그리고 당신의 자아 조각들을 심을 수 있는 드넓은 들판, 즉 희귀한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에 따라 사는 삶, 즉 사회가 물려준 인위적인 서사가 아닌 당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삶을 정렬하는 것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조건화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랑을 영원히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 삶의 경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을 나누기로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알기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온전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은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들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닦아놓은 길을 나란히 걸어가자고 그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조건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연결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그런 식이 아니죠.
훨씬 더 느리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건너뜁니다. 약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화 중에 당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논쟁이라고, 이게 바로 성숙한 태도라고, 사랑이란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게, 심지어 고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양보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과거의 당신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누군가 노골적으로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대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스스로를 조각내어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당신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상황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고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유대감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적응합니다. 물론 타협은 모든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생각을 먼저 검열하기 시작할 때, 불편함을 유발할까봐 욕망을 삼켜버릴 때, 당신은 진정성을 안전과 맞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거래를 경계했습니다. 세네카는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고 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란 끊임없는 자기 검열 없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올바른 대사를 연습해야 하는 무대로 변할 때 자유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사라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종종 성장으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덜 이기적이 되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유연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것과 위축되는 것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흐려지면 당신은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웃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관심사들을 덜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이 중 어느 것도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조용한 자아의 침식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이 침식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라져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희망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고 함께 살기 더 쉬운 사람이 되고 그것이 본질적인 무언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상냥하게 행동함으로써 유지된다는 무언의 믿음 때문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거울 속에서 당신을 마주보는 사람은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윤곽은 알아보겠지만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생각, 욕망, 표현들의 독특한 조합, 즉 내면의 불꽃은 희미해져 있습니다. 이 느린 사라짐은 연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 가족, 심지어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속되고자 하는 미묘한 압력이 자기 자신으로 서 있을 용기를 압도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침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점진적이기 때문에 종종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타협하며 산다고 아마도 이것이 관계의 대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불안감이 꿈틀거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편집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있다고 느꼈던 시절을 기억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진실과 여과된 자아 위에 세워진 관계는 취약한 기반을 만듭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아래에서는 분노가 자라나고 관계는 진정한 친밀함보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영혼은 그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맞춰진다면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회피라는 희미한 색조를 띠게 되고 당신을 독특하게 만들었던 생생한 색깔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라짐으로부터 자신을 되찾는 것은 극단적으로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실한 형태의 사랑, 그것이 낭만적이든 우정이든 심지어 자기애든 양쪽 모두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번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우지 않고도 친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실을 침묵시키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는 때로 긴장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은 적이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가 이해했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은 힘을 기르는 훈련장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관계는 진정으로 당신을 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느린 사라짐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이 당신 자신의 생명력을 희생시킨 대가라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이라는 관념을 지키기 위해 부드럽고 입맛에 맞게 다듬어진 존재가 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를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자기 포기를 위한 계약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이것을 보게 될 때, 당신은 어떤 관계에든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두려움에 의해 빚어지지도 타협에 의해 잘려나가지도 않은 온전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삶을 거래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온전하고 현재에 존재하며 명백히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어떤 장소나 집단 혹은 사람에게 닻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당신을 내 사람이라 불러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느낌 속에는 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소속감이 진정한 자유에 뿌리내리지 않았을 때 조용히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노골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생각, 욕망, 그리고 당신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끊임없고 거의 보이지 않는 협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어떤 부분이 환영받고 어떤 부분이 숨겨져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분들을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가 희미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속감의 안전은 종종 규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명시적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정 의견은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정 야망은 균형을 위협하기 때문에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심지어 날 것 그대로의 감정조차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측정됩니다. 서서히 당신은 감정적, 정신적 중간지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결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항상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맞게 조정된 채로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하지만 소속감은 종종 우리가 오해받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직함보다 원만함을, 자기 표현보다 수용을 선택하며 그 선택이 충분히 반복되면 우리 자신을 재구성합니다. 이 대가가 이토록 미묘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타협한다고 말하며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타협과 자기 소멸의 경계선은 아주 가늘어서 소속감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후자로 우리를 밀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모두의 계획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어떤 꿈들은 쫓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고 계산적이 되었으며 즉흥적인 면을 잃었습니다.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얻어낸 인정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의 대가는 언제나 극적인 배신이나 상실의 순간에만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할부금처럼 조금씩 치러집니다. 분위기를 망칠까봐 던지지 못한 농담, 갈등을 일으킬까봐 말하지 않은 진실, 이해받지 못할까봐 감수하지 않은 위험.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룹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신만의 명료함이나 진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이나 관계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깊이 소속될 수 있다고 믿으며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개성의 조각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조정된다면 당신의 영혼은 결국 고유의 색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독신으로 지내거나 혹은 필요할 때 고독을 선택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타협의 과정 없이 자신의 생각과 욕망, 그리고 본질에 대한 소유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바로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결정이 타인의 반응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 우정, 공동체는 성장과 기쁨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허락할 때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소속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편집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결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가해진다 해도 그것은 교묘한 형태의 통제일 뿐이며 통제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능력을 제한합니다. 심리학자 윤근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해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둔 자신의 일부를 통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소속감이 주는 안락함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당신의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를 떠나보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외로움의 순간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끊임없는 자기 조정의 무게 없이 자신의 목소리와 비전이 서서히 침식되는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하기 시작합니다. 소속감의 대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에 쥐는 것에 대한 보상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랑이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거래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선택할 때 움츠러들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서 당신의 방식대로 그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소속감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때 가장 달콤하고, 한번 되찾은 자유는 다른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고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타인의 목소리를 걷어내면 그 자리에 예기치 못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너무 크게 느껴지는 침묵이죠. 당신은 그곳에 있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들, 대화와 의무, 그리고 타인의 존재감이라는 꾸준한 인력 아래 묻혀있던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일 때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생각들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렬하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마치 수년간 청소를 피했던 방에 갑자기 거칠고 적나라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고독은 그 깨어남을 강제합니다. 당신에게 내면으로 향하여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을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묻혀 있습니다. 바로 명료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료함은 깊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끊임없는 생각의 조율이 사라지자 당신의 아이디어는 더욱 대담하게 뻗어 나갑니다. 당신은 이전이라면 공동의 계획이나 집단의 안락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했을지도 모를 생각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면의 세계는 확장되기 시작하고 타인의 리듬에 맞추느라 바빠서 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과 연결고리들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고독에 대해 말할 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희석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신이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고독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부재로 보도록 길들여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를 나눌 파트너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의할 사람도, 당신의 말에 즉각적으로 메아리 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그 부재가 줄곧 오해받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순수하고 누구의 것도 아니며 측정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고독 속에서 그 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정, 방향, 가치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들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그 변화가 주는 힘은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것은 당신을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소음, 음악, 스크린 혹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든 나누는 대화로 채웁니다. 하지만 천천히 당신은 침묵을 있는 그대로 두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을 억누를 필요는 없으며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중 일부는 단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욕망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떤 꿈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고 어떤 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비전에서 물려받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대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때 고독은 불편함에서 중독적인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타협 없이 사는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고독에는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절이나 상실에서 비롯된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된 것이고 의도적이며 자기 존중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내적 나침반에 따라 사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의 삶이 얼마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분, 필요, 계획에 반응하는 삶이었죠. 이제 당신의 에너지는 창조를 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기 전에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받을까봐 흥분을 억누르거나 아이디어를 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시간마저 다르게 느껴집니다. 깊은 작업과 깊은 사고를 허용하는 여유와 개방성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을 필요 없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받아 자정에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프로젝트 중간에 새로운 생각을 줬기 위해 멈추더라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은 공동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당신의 것입니다. 물론 고독이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샘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타인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은 기다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빚고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마음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고독이 만들어낸 공간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닌 아늑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일과 맺게 될 가장 진실한 관계는 이 토대 위에서 자라날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생각의 날카로움, 비전의 명료함,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순수한 힘을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그 공간을 맹렬히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벽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땅으로서 말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하게 될 때 그 어떤 관계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으며 그 어떤 부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에는 공통된 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를 완성시켜줄 또 다른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약속입니다. 동화 속에, 노래 속에, 영화 속에 그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당신의 반쪽을 찾기 전까지 당신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낭만적이고 심지어 위안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가장 깊은 충족감은 내면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통해 온다고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위안의 이면에는 미묘하고 위험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안정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화는 조용히 당신의 결정을 쇼핑합니다. 스스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유지하려는 희망에 비추어 평가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선택받을 가능성, 누군가에게 충분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야망을 조정하거나 완벽한 파트너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성격의 일부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관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위장한 의존일 뿐이며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해도 의존은 서서히 개성을 잠식합니다. 의존은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한 당신은 안전하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그 안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 불만족, 억눌린 호기심, 말하지 못한 꿈들을 무시합니다. 그것들을 좇는 것이 유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썼습니다. 자유는 의존이라는 토양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움츠러들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땅 위에 삶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완전함의 신화를 믿게 되면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상대방을 잃는다는 생각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고 자신의 본능을 침묵시키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온전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융합할 필요 없이 사랑하고 창조하고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온전함은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문화적인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커플, 가족 단위를 개인적 성취의 최고 형태로 이상화합니다. 독신 생활은 언젠가 탈출해야 할 일시적인 대기실처럼 여겨집니다. 언어조차 이러한 편견을 반영합니다. 정착한다는 말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삶이 진정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서사는 관계가 충족감을 보장하지 않으며 독신이 결핍의 선고가 아니라는 현실을 간과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는 거의 필요한 것이 없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불완전함의 신화는 이 진실을 숨기고 사람들이 진정한 작업이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밖에서 찾도록 만듭니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자급자족의 상태에서 관계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조각으로 보지 않을 때 사랑은 의존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자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줄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더 풍요롭고 깊습니다. 필요하다면 홀로 설 수 있는 두 온전한 사람 사이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역학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연결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용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피하는 대신 각자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온전함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주는 즉각적인 인정 없이 당신은 자신의 결점, 강점,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등 자신의 모든 면을 온전히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작업이며 그래서 의존이 그토록 유혹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느껴지는 삶을 만들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타인의 기분이나 의견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맺는 관계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불완전함의 신화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더 간단하고 훨씬 더 해방적입니다. 당신은 무언가의 반쪽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복잡하며 유능한 존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갈수록 당신은 움츠러들기를 요구하는 관계를 덜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당신 존재의 해독제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의존은 힘을 잃고 개성은 제자리로 돌아오며 당신의 삶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 자신만의 힘으로 완전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이 됩니다. 사회는 자신의 선호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분명히 드러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특정 이정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공의 지표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축하받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은 집단에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이 커플의 일부일 때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은 익숙한 형태를 띱니다. 이해하기 쉽고 분류하기 쉬우며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리고 당당하게 독신으로 살면 갑자기 당신은 정의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다음 행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상된 각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으며 그 예측 불가능함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유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안정을 기반으로 번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 대가로 수용이라는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수용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따릅니다.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커플일 때 그 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의 계획, 상호 타협, 그리고 당신을 다수와 보조를 맞추게 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당신 자신의 북소리를 잠재우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홀로 선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합의가 필요 없는 선택을 합니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능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일종의 힘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자율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당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각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각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이것을 불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아웃라이어에게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파트너와 끊임없이 결정을 협상할 필요 없이 영감이 떠오를 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이 되지 않는 기회를 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타협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희귀한 자산입니다. 물론 무리는 아웃라이어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죠. 질문들은 걱정으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인생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나요? 이 질문들 밑에는 커플이라는 틀 밖의 삶은 덜 가치 있고 덜 완전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삶을 다수의 삶과 얼마나 잘 닮았는지로 측정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사치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이 방해받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아웃라이어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 알문 순응하라는
미묘한 압력에 대한 방패가 됩니다. 성공적인 독신자에 대해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고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만족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이면서 비참하다면 무리는 안도합니다. 그들의 길이 더 나은 길임을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이면서도 멋지게 살아가면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에 균열을 냅니다. 당신은 행복과 성취가 커플의 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온 타협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윤근 이 불편함을 이해하며 가장 격렬한 갈등도 극복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온을 남긴다고 언급했습니다. 성공적인 독신자는 사회적 기대라는 갈등에 정면으로 맞섰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또한 회복력을 낳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무리는 혼란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중하게 구축된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웃라이어는 변화를 유연하게 통과합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지도 없이 항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삶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잃지 않고 적응하도록 스스로를 단련해 왔습니다. 이 적응력은 기회를 잡고 도전을 이겨내면서도 자아감을 잃지 않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힘입니다. 결국 무리와 아웃라이어의 차이는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무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패턴을 따르며 수적 우위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아웃라이어는 길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자신만의 탐험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그들은 무리가 종종 희생하는 것, 즉 전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를 얻습니다. 성공적인 독신자는 예측 불가능성이 혼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잠재력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개방성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개성의 희생을 대가로 와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예측 가능성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쉽게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아웃라이어의 태도는 반란이자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속해 있다. 그런 자기 소유는 주어질 수 없으며 확실히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축되고 획득되며 보호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종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좀처럼 소음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잡담과 끊임없는 움직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게로 가득 찬 방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멀리 느껴지고 아무도 당신의 주의를 끌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들에는 어떤 특별한 전율이 있습니다. 생각에 잠겨 지새우는 긴 밤, 의무 없이 깨어나는 조용한 아침. 고독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방랑합니다.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고 관객의 시선 아래서는 만들지 못했을 연결고리들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칼 융근, 고독은 내게 치유의 셈이며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해했던 것은 창조가 단지 영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공간이 없다면 생각의 원재료는 형태를 갖출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일 때 당신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정당화할 필요 없이 아이디어를 좇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리에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강박에 깊숙한 곳까지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그것에 몰두할 수 있으며 속도를 늦추거나 물러서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야만 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의 과정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유란 참으로 드문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 속에서 창의성의 날은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타협할 필요도, 다른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미묘한 압박감도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은 군중 속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확장되는 법을 배웁니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은 우리의 주의를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 신경 쓰며 내게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인식은 협업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에서 종류의 사고에는 독이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측정되지 않으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하는 그런 사고 말입니다. 고독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없애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정 방식으로 보이기 위해 창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면의 무언가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외치기 때문에 창작할 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우리 자신 속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는 회피를 위한 물러섬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행위입니다. 세상과 마주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아이디어의 연약한 시작을 보호하는 것이죠. 기대의 부재, 바로 이것이 고독을 창조의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특정 종류의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을 때 당신은 기이하고 비실용적이며 심지어 터무니없는 것까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은 바로 그런 방향에서 탄생하곤 합니다. 당신은 결코 출판되지 않을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며 대중 앞에서 실패할 두려움 없이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독은 당신의 상상력을 위한 실험실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실수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의 끊임없는 시선이라는 렌즈가 없다면 평소라면 너무 노출된다고 느꼈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고독에는 창의성을 키우는 고유의 리듬 또한 존재합니다. 함께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방해 요소들이 없다면 심리학자들이 몰입이라 부르는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작업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상태 말입니다. 메시지에 답하거나 왜 아직도 책상에 앉아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생각의 흐름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추진력은 계속해서 쌓여 당신을 과정 속으로 더 깊이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결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갈 수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대 자신의 영혼보다 더 평화롭고 방해받지 않는 곳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당신의 최고의 작품이 종종 당신을 찾아옵니다. 홀로 있음이 주는 창의적 혜택은 단순히 더 많이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은 모방을 멈춥니다. 인기가 있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에 무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맞추는 일을 그만둡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 결과물은 날 것 그대로이며 여과되지 않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설령 불완전하더라도 끊임없는 영향력 아래 만들어진 작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당신만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정성은 세련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복제할 수 없는 목소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 수많은 사상가, 작가, 예술가들이 고독을 추구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에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협업의 가치를 알았지만 가장 깊고 혁신적인 통찰력은 종종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순과 씨름하고 자신의 한계에 맞서며 군중 속에서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진실들은 처음에는 당신을 불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이 이후에 창조하는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홀로 있음의 창의적 혜택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고독은 방해받거나 희석되지 않은 채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그것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이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공간을 경험하고 나면 타협 없이 창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그 공간을 맹렬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차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작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당신 자신이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더 생생해지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묶여 있을 때 오는 끊임없는 감정의 교류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알기도 전에 상대방의 감정 온도를 확인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투와 에너지, 단어를 조절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협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잡음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의 상당 부분이 실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짓누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슬픔은 당신의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그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껴왔던 짜증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의 좌절을 관리하며 남은 찌꺼기였음을 깨닫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움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이 흡수한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마음의 평화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하는 판단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 판단은 마침내 타인의 렌즈에 의해 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명확함이 거의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마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안심시켜줄 사람도 자신의 위기로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온전히 느끼도록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고 매개되지 않은 경험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흥분한 척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그저 논쟁하기 편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서서히 당신의 감정 지도는 공유된 공간이기를 멈추고 당신만의 영토가 되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정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기분, 말없는 기대에 끊임없는 유입이 없으면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아침을 맞이하는 일을 멈춥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하는 일을 멈춥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게 그 사람을 화나게 할까?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할까? 와 같은 보이지 않는 협상의 무게 없이 하루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남은 공간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당신만의 리듬과 속도, 당신만의 균형 감각으로 채워집니다. 감정적 독립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짊어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먼저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감정을 편집할 필요 없이 느낄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얽매인 상태가 아니라 단단하게 뿌리내린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기쁨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의 기쁨은 결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에 의해 증폭되거나 그들의 불행에 의해 약화됩니다. 홀로 있을 때 당신의 기쁨은 스스로 생성되고 꾸준하며 다른 사람의 폭풍에 휩쓸릴 위험이 적어집니다. 당신은 한때 배경소음이었던 작고 순수한 즐거움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부엌으로 쏟아지는 햇살, 오직 당신만이 재미있어하는 무언가에 터져나오는 자신의 웃음소리, 그저 자신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찾아오는 평온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감정적 정화가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존재의 부재를 일종의 공허함으로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그 오래된 얽매임을 다시 찾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너무 빨리 채우려는 충동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공허함이 결코 공허함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찾기를 기다리는 공간이었고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고독이 가져다주는 감정적 정화는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 주위에 무심코 만들어낸 안개를 걷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다른 사람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감정 날씨의 한가운데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명료함을 느끼고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조용한 힘을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왜 타협 불가능한 일이 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명료함 속에서 당신은 단지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파트너의 구조나 집단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사람들은 재빨리 꼬리표를 붙입니다. 외롭다, 이기적이다, 불완전하다. 이 단어들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립성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일으키는 불편함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각본 밖으로 걸어 나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사회 시스템은 의존성을 선호합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의존적인 사람은 이끌기 쉽고 설득하기 쉬우며 제자리에 머물게 하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감이 파트너의 인정이나 집단 내 역할에서 비롯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의존성은 당신을 정해진 틀 안에 머물게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소외되거나 버림받거나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존재로 말이죠.
그러니 독립성에 잘못된 꼬리표가 붙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교류 없이는 충만함을 상상할 수 없기에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수능의 안락함보다 자신만의 길을 우선시하기에 그것을 이기심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다른 누군가의 존재 위에 세워져 있기에 그것을 불완전함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명명은 일종의 사회적 통제 장치로 작용합니다. 만약 독립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실패로 규정된다면 사람들은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침묵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서둘러 짝을 이룰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지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형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로 한 선택이 그토록 급진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얻기 위해 진정성을 포기하는 순환을 강화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독립성이 위협적인 이유는 당신이 끊임없는 인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사람도, 당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사람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해줄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정식에서 필요라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의존성 없이 자유롭게 주어진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예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비난을 대신 짊어질 사람도 없고, 당신이 성공했을 때 공로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소유권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으로 위장한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일 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은밀히 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독립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해온 타협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보다 더 작은 것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묵살하는 것이 그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유 속에 바로 서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항에 부딪힐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외롭다고 부를 때 고독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때 자기 존중이야말로 당신이 맺게 될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불완전하다고 부를 때 온전함이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가에서 비롯됨을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은 의존성 위에서 번성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꼬리표들이 무엇인지, 즉 다른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계 밖으로 당신이 나섰다는 신호임을 깨닫고 나면 그것들의 중요성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밖으로 나서면 당신은 이 공간이 당신이 믿도록 이끌렸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주체성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며 그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삶의 증거로 여기는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방향 감각을 주는 공유된 계획들,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도 안심시켜주는 습관적인 애정, 주말과 휴일을 덜 공허하게 만들어주는
내장된 동반자 관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따뜻하고 위안을 주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끈들입니다. 진정한 주체성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그 끈들 중 일부를 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잃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리지 못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당신의 결정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그 자유는 도취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무게를 나눌 사람도, 비난을 함께 짊어질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직감이 날카롭고 비전이 명확할 때 당신을 가로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주체성이란 승리와 실수, 두 가지 결과를 모두 같은 평온함으로 받아들이며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스스로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습니다. 고독은 바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물론 당신이 치르는 대가는 유형의 안락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심의 순간들로, 침묵이 생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밤들로, 사소한 기쁨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아침들로 대가를 치릅니다. 주체성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지탱해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안도감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대신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웁니다. 외부의 지지 없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술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됩니다. 주체성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맺기로 선택한 모든 관계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존성이 없다면 관계는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가 아닌 풍요에서 비롯된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완성해달라거나 자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함께 걷고 싶기 때문에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당신 곁으로 초대합니다. 윤근 종종 자기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과정인 개성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체성은 바로 그 온전함이 삶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종류의 자기 통치를 거의 장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호 의존, 즉 사람들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얽혀있는 예측 가능성 위에서 번성합니다. 주체적인 개인은 그만큼 쉽게 관리되거나 설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머무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진실보다 안락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관계들은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주체성은 그런 종류의 자기 소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개는 또한 방해 없이 자신을 직시해야 하는 필요성도 포함됩니다. 행동하지 못했을 때 비난할 사람도 없고 힘든 일을 피할 때 숨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점, 맹점, 변명들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변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 다 어렵지만 어느 쪽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종류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 대가를 치른 보상은 누가 봐도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성취, 모든 실수가 당신의 서명을 지닙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석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릴 필요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 더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이 당신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느끼고 나면, 당신이 선택의 유일한 저자임을 아는 나날을 살아보고 나면 그것을 포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공유된 계획과 습관적인 애정의 안락함은 언제나 유혹적이겠지만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조용하고 꾸준한 힘을 결코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성의 대가이며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고독 속에서 무언가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있는 것이 채워야 할 공간처럼, 너무 조용한 방처럼, 익숙해진 소리가 사라진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라며 무심코 휴대폰을 쳐다보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고독이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균열, 즉 다른 사람이 지탱해 주기를 의지했던 모든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래 그 상태에 머무른다면 필요하거나 인정받는 안락함 속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는 충동을 이겨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졌는지도 몰랐던 일종의 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예전과 같은 끌림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당신을 안심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성이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정을 더 이상 타인에게 외주주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통제할 때, 즉 평화를 위해 외부의 것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자유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지지대에 기대지 않고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평온함도 있습니다. 당신은 의심의 순간들을, 홀로 설 만큼 강한지 의문이 들었던 긴 밤들을 겪어냈고, 상처 없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은 채로 반대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그 목소리는 외부 의견의 소음보다 더 크고 명확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있는 이유를 재정의함으로써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을 완성해줄 누군가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을 확장시켜줄 사람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우정, 관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심리학자 윤근 진정한 연결은 오직 두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성장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말하지 못한 필요의 무게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흔들리지 않는 자아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통과 실망, 그리움을 느끼지만 그것들이 더는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상실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실 속에서 자기 자신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홀로 있어 봤고 살아남았습니다. 고요함 속에 앉아 공허함이 아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풍요로운 내면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겸손함도 생겨납니다. 당신은 자립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존적이라는 느낌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발 디딜 곳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에 당신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반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이 속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자유롭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심오한 부분은 시간을 대하는 감각이 변한다는 점일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과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 하루를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순간을 음미하게 됩니다. 황혼의 산책, 조용한 식사, 책과 함께하는 저녁 같은 평범한 경험들마저도 깊은 풍요로움을 띠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크고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마침내 이런 버전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 당신이 결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소음과 주의를 흩트리는 것들과 의존성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걷어내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온전하고 굳건하며 깊이 살아 숨쉬는 자아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일단 그 감각을 느끼고 나면 다시는 당신의 평화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당신이 만난 자아는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결국 당신이 알게 될 가장 위대한 자유는 당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진실을 지키고 그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당신을 이 강인함과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더 깊이 이끌어줄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